굉장히 반갑습니다. 아, 매년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시지 우리 중개임상센터가 매년 이제 의료 관련된 이 세미나가 있었고 작년에 아마 좀 코로나로 좀 스킵이 됐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재단하고 MOU를 같이 맡게 돼서 저도 우리 이사장님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장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부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오늘 MOU를 맺었지만 앞으로도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스마트로기 산업진흥재단과 우리 중개임상센터가 우리나라 고령친화 산업의 어떤 산업의 발전과 또 진정한 그 인프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재단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그 샘드라고 그러는데요. 몇 년 전에 샘드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고령친화 센터는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샘드라는 용어도 쓰시는 이 주제로 오늘 아마 최신 동향 세미나로 저 말고도 상당히 그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오늘 연사로 오셨더라고요. 저도 오늘 공부도 한번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무형의 가치 관점에서 좀 한번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고령친화 산업 쪽에 또 글로벌 전략을 좀 가져가려면 과거에서 해왔던 그 어떤 우리 그 여러 가지 우리 고령친화 산업에 관련된 그것도 좀 한번 다시 살펴보고 과거를 조금 더 보완하면은 아마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령친화 산업도 글로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저희 그 재단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이상동 교수님께서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의 백남종 분당 병원장님이 저희 이사장님이시고 6개 병원과 이제 23개 기업들이 같이 의료기 상생을 위해서 의료기 산업 상생을 위해서 모인 기관입니다. 지난 저희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디지털 전환 연대 발대식이 장관님 모시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 헬스 쪽에 주 간사 기관으로 저희 스마트로기 산업진흥재단에 선정이 됐습니다. 디지털 연대라는 거는 이제 그 과거부터 빅데이터 이 데이터 사회다. 그래서 우리가 융합 얼라이언스가 산업부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산업 데이터, 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후로 산업 데이터 그러다가 이제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연대 모든 것이 특히 그렇지만 우리 의료 쪽에서는 이 빅데이터가 정말 최고의 우리의 그 자원이고 우리의 또 그 정말 쌀입니다, 쌀. 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산업 쪽으로 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적정인 역량을 산업부가 10대 산업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바이오헬스 쪽에 우리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를 이용한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환점을 좀 리드하겠다는 게 이제 산업부의 의지였고요. 여기에 이제 간사기관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아시는 내용보다 저는 이제 그 시사점을 좀 잠깐씩 말씀드리면요. 그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전에 많이 저희가 이슈가 됐습니다. 혹자는 뭐 2차 산업, 3차 산업도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우리가 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게 돼서 참 다행이지만 왜냐하면 결국 4차 산업은 초연결성, 초지능성이라는 부분으로 두 가지의 큰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 있던 그런 내용이죠. 결국은 그동안 부족했던 어떤 연결성 그리고 그동안 좀 부족했던 어떤 그 AI라든가 새로운 그런 그 알고리즘을 이용한 우리 이런 러닝 이런 부분이죠.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대학 다닐 때도 인공지능을 배웠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뒷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이제 386이 돌아갈 테니까 빅데이터를 또는 인공지능을 알고리즘을 돌릴 수가 없었죠. 추론 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쪽에서는 그걸 받아줄 만한 컴퓨팅 파워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 결국 이제 뭐 공학 한림원 자료에 의하면 역시 이제 몇 가지 중에 스마트 헬스케어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국민인식 조사를 최근에 했는데요. 대통령 산하의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 인식 조사를 했는데 AI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이 AI가 제일 많이 활용될 때가 어디냐라고 얘기한 게 결국 이 헬스케어 분야다라고 또 국민들이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에 대한 이해도와 또 이거에 대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이 AI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스마트 헬스케어를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복약을 할 때 누구든지 뭐 약 하나를 옛날에 2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맞춤형으로 복약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또 맞춤형 치료 그래서 어떤 치료 자체도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개인 맞춤형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고령친화 산업은 사실 저도 2003년도부터 이 고령친화 산업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령친화 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최근까지 제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고령화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지만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철학은 똑같죠. 위기와 기회다. 2003년도 시작할 때도 위기와 기회다 그랬는데 지금도 위기와 기회고 지금 이미 우리가 예측했던 고령 사회가 됐고 후고령이 시작됐죠. 후고령.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 또 소프트웨어형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후고령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트랙 레코드와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또 우수한 자원을 이용해서 국제 이런 사회로 우리가 이러한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작년에 우리 의료라고 해가지고 인공호흡기 그리고 체외 진단기가 엄청 많은 해외로 수출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 많은 해외의 민들에게 많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30년 의료기기를 연구부터 시작해서 한 지가 한 30년인데요. 이만한 우리나라 국가 이 어떤 위상이 올라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공호흡기 회사는 사실 한 1년에 뭐 50대도 못 팔던 인공호흡기를 10,000대 이상 수출을 한 그런 아주 좋은 실적을 갖게 됐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리아 브랜드에 대한 파워가 엄청 높아졌다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러한 노인용 장기 요양 보험을 만들 때까지 이런 어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런 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됐고 우리 고령친화 전문 중개 임상센터도 우리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새로 여기에 또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은 2000년도 초에 만들어졌던 이런 부분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을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65세 이상에서의 어떤 엘더리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산업을 뭐 예를 들어서 교육, 교양, 그다음에 금융, 여가, 기기 이런 부분으로 이제 유형을 분류하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적인 자금과 이런 제도가 많이 발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어떤 주 소비층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기기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기기로 나가야 되고 결국 그것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가져가야 되느냐. 과거부터 많은 그런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소비자 지향론으로 가야 됩니다. 고객이 누구신지를 보고 고객의 타겟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이해하신 분들이 그 제품과 그 사업의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고령친화 산업에서 과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센티브 제공,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바우처 제도 제공하지만 그래도 연구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계시고 최근에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이제 정부에서 늘어났지만 아직도 우리 기업들의 영세성이 좀 아쉽지만은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 정부가 이 R&D 자금을 지속적으로 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변하지 않는 이런 아주 사실이 하나 있죠. 더군다나 아까도 후고령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그 급여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13년도에 약 그 12조 정도, 13조. 그래서 정부 R&D와 같았던 그런 금액이 지금은 30조를 넘어가는, 정부 R&D는 대충 한 20조에서 이번에 소부장이 작년 재작년에 일어나면서 한 28조 정도 되는데, 이미 이 65세 이상 이 의료복지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약 4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진료비가 지금 12%가 돼서 아까 34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400만 원까지 돌파하고 있다. 그리고 후기 고령 75세 인구가 지금 2020년에 벌써 7%를 육박하고 있고요. 이 75세 이상입니다. 65세에서 이제 75세 사이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들어서 가장 또 금융적으로 안정화돼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즐기고 싶은, 그래서 이런 우리 해운대를 좀 오늘도 보니까 1층에 많은 여행객들이 와 계시는데요. 이렇게 많은 그런 지출이 가능한 그런 세대들이 이제 75세로 넘어가는 저까지는 굉장한 이런 그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과거에도 이거 보신 자료일 거예요. 제가 이거를 꼭 들고 다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의료기기를 고령 친화 제품까지 포함했습니다. 아까 그 서클 3개를 보여드렸잖아요. 고령 친화 기기의 어떤 범위를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1.2%, 1.3%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에요. 우리나라 제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 말고도 우리나라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70% 정도는 해외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 매출을 일으키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이제 그 해외 나간 거죠. 그런데 그 시장 점유량을 보면 2%가 못 넘어가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최근에도 2%가 안 넘어갔습니다. 우리 정부 지원이 있는데도 안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 지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저도 같은 의료 연구개발의 종사자로서 이거를 이제 우리 같이 우리 후배들이 또 의료기기 산업에 종사하시고 또 의료기기 R&D를 연구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이 포스트 코로나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파퓰레이션이 한 1억 정도 돼야 그 공산품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이 적정한 인구를 갖고 공산품을 갖고 이제 국내에서 소비가 되고 지출이 되고 하는데, 우리는 5천만에 특히 이러한 특수 상품, 특수 어떤 계층을, 물론 이제는 스마트 헬스케어니까 어느 누구든지 건강 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쪽에 비용을 지출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게 어떤 그 B2C까지 가기는 아직 어렵지만 이제 B2C로 가겠죠. 그러나 공산품보다는 이 시장 영역이 마켓 세그멘트가 작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내 조달만 갖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를 못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 팔고 해외 조금 나가는 정도로 이렇게 15년 이상을 지속되고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하면 좋겠는지, 오늘은 이제 SIMD로 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전체를 무형의 가치로 봐가지고 무형의 가치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인력이에요. 중소기업의 인력이 엄청 부족하고, 최근에는 이직률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힘들어서 이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몇 분들이. 그 융합형 연구개발이죠. 이제 뭐 어떤 것이 융합형이냐, 바로 기존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융합형 의료기기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약물 방출 스텐트, 이것도 융합형이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고부 가치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 SAMD나 SIMD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기반 고수를 공유하자. 그래서 우리 정말 정부에서 만들어진 좋은 정말 인프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개임상센터인데요. 이런 중개임상센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것을 활용하시면 성장하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십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거, 물론 네 번째로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숫자를 넣었지만은 신뢰성,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따가 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밸리를 못 넘어가는데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바이블 같이 갖고 다니는데요. 뭐 각 단계마다 이 어떤 브릿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데스밸리 하나에만 그랬지만 다윈의 바다가 또 있잖아요. 경제학 논리에서는 다윈의 바다가 또 있는데 이 하나하나마다 중소기업이 이 하나하나를 극복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바로 중개임상센터 같은 곳에서 이걸 지원해 주시고도 계시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기술 플랫폼이라는 게 중개임상센터가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병원에서 생길 수 있었던 거는 엄청난 우리나라의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환자를 보는 곳에 이렇게 임상지원센터라든가 또는 사용자 적합성센터가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우리 중소기업주의 일변의 이 산업이 좀 더 빠르게 확산을 낼 수 있다. 저희가 병원에 6개 병원장님들이 저희 이사로 계시지만 하여튼 기업들이나 우리 연구자들도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뭔가 협업을 하기가 과거보다 많이 좋았지만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연락도 오시는 스타트업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구슬이 선말에도 좀 꿰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아마 중개임상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됐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무형의 가치 그러면 뭔데? 무형의 가치 첫 번째가 특허입니다. 특허 워낙 잘하세요. 왜? 연구 개발하시면 반드시 특허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피드로 있으면서 해외 특허가 엄청 부족하더라고요. 해외 특허. 그냥 국내 특허 과거에는 출원인데 요즘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은 거의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변한 거는 과거에는 이제 출원만 하고 과제가 어느 정도 그걸로 성과 지표가 됐어요. 근데 요즘 출원을 하시는데 해외 특허를 안 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비싸고 시간이 걸리고 이거를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많고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근본적으로 뒤돌아보면 내가 정말 이것을 해외 팔겠다 안 하면은 그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기를 안 갖고 가신 거예요. 해외 팔 의지가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뭐 의지가 있는데도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개발의 어떤 어떻게 될까요? 이 생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밸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연구개발의 그 아웃풋이 밸류가 없는 거죠. 이게 사업화가 잘 안 된다. 더 과거보다 더 늦어지고 더 이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화 유인책이 미흡하다. 그래서 뭐 지자체가 바우처제를 만들고 있고 또 요즘은 규제 샌드박스를 해서 실증 임시 허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먼저 현장 위주로 해봐라.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개 조직, 중간에 있죠. 중개 조직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중개임상센터도 그런 역할이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해외 특허 침해 소송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해외 수출했을 때 그 나라에서 이제 특허 공룡이 우리 소송을 거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가 의료장치 기술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휠에 대한 특허권자가 있으면 침해 소송 가능이 제조업자 시식권이 없는 제조업자도 침해 소송이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더군다나 이 특허 공룡들은 이 휠에 대한 것 외에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특허 그물을 만들죠. 특허 그물을 만들어서 20년 이호가 지난 그것만 하나 위로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잠수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걸리면 특허 소송 침해를 당하는데 아까 보니까 의료정치 기술 세 번째로 많아요. 자, 이거는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18년도에 저한테 보내가지고 이건 다행히 특허 침해 소송을 했는데 미국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다행히 그 침해를 소송을 건 그 회사에 사기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았죠. 사기극을 갖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대방은 법정 위증 부분은 형사소송에 넘겨줘 FBI 조사로 서장은 12년, 부사장은 4년, 회계 6년, 연방 교도소 구속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기업 비기업은 변호사 비용 12억을 또 채무 30억과 300억대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향후 중소기업들이 첨단 제품 해외 진출 시 정부 기관 차원의 뭐 법률 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전해 주십시오 했어요. 이게 바로 침해 소송에 걸린 이런 건 신문에 잘 안 나요.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특허의 경각심을 다시 무형의 가치 중에 아마 첫 번째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엄청난 중요하죠.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출해도 그 나라의 속주의이기 때문에 특허를 조사를 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셀을 하다가 이런 침해에 걸리면 수십억, 수백억. 이게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디자인 중심입니다. 오늘도 내려오면서 신문을 봤는데요. 잠실 롯데 쪽에 거기가 굉장히 올드하다. 뭐가 이게 산만하고 롯데라는 마크 자체가 그게 뭔가 이 플랫폼, 롯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캠퍼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은. 그래서 아마 카이스트 모 교수를 영입을 해서 잠실 쪽을 싹 바꾼답니다. 디자인을. 그것도 결국 디자인 교수가 롯데 그룹에 아주 실세로 지금 영입이 됐어요. 특히 유니버셜 디자인은 우리 고령친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로 오랫동안 완성돼 왔었죠. 네. 이게 지금 2008년도인데 2008년도에 이미 이렇게 주부가 이런 그 생체 모니터링하는 이런 좀 투박했지만 지금도 뭐 아이폰을 갖고 하는 그런 시대지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어도 그럼 뭐가 변했을까요? 바로 소프트웨어의 어떤 융합이 됐고 사이즈가 작아지고 고성능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거는 제가 측정만 했겠지만 지금은 분석을 해서 처치를 줘요. 고만 운동하세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인 그런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가가치가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좀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고령친화 쪽에서 이 디자인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팩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그 동경에서 이루어지고는 그 고령친화 저 전시에 거길 가면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우리는 고령친화 체험관을 가면은 고령친화 전시장을 가면 거의 관객이 없는데 일본은 고령친화 전시장 가면 30, 40대가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구경하고 사가지고 가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데서 찍었던 그런 사진들 보면은. 근데 아직도 국내에 이런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인 투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도 뭐 대학병원에 갔다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올릴래다가 아니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 병원에서 태어나는 환자를 휠체어로 갖고 이렇게 올리는데 그게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아쉽던데 기사 한 분이 그냥 올리시더라고요. 그 봉고차에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좀 개발이 되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자료지만 이렇게 겸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친척 중에서 최근에 이걸 이제 대여를 받아서 쓰시는데 일제더라고요, 일제. 그래서 아직도 일본 제품이 국내에서 이 고령친화 용품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제 디자인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아마 SMD나 그 디지털 치료기라든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또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의료기기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의료기기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약사법이 있고 의료법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대통령으로 시행령, 총리령, 그다음에 각 정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가 규정과 고시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품을 개발하면 뭐 SIMD든 기존 의료기기든 이 공통기준 규격에서 허가를 받게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이 허가를 받게 되는데 아직 공통기준 규격이 없으면 가이드라인을 갖고 그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한 소스는 지금 어디서 나오느냐? 국제표준, IC, ISO, 뭐 ITU 산업표준, AAMI, ASTM 이런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규정과 고시를 만드는 거는 국제표준이나 산업표준을 갖고 만들어요 지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KS는 의료기기 쪽에 95%는 IC를 번역해서 KS를 만들고 있어요. ISO를 번역해서. 그래서 제가 이 재단에서 하고 싶은 거는 KS를 만들고 이걸 국제적으로 IC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ISO를 만들고 여기 보시면 13485 소프트웨어 14971 사용자 적합성 60601 기준 및
기계적 정기적 안전성. 의료기기를 하면 고령친화기기든 뭐 SIMD든 뭐든 반드시 이 문서를 이해를 해야 돼요. 누가? 보통 기업에서는 RA가, 연구개발자는 잘 이해 안 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이제는 연구자들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 안 했다가는 기업이 이제 물건을 개발하는데 다시 설계부터 시작해야 돼요. 엄청난 피해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을 갖고 기존과 교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스탠다드는 레귤레이션이다. 스탠다드가 레귤레이션이다. 표준은 이러한 각국의 인허가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법으로 그 나라 문화와 어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고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기준규격은. 네. 그러나 여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필요해요. 통계학자, 엔지니어, 리서처, 사이언티스트 다 필요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뵌 우리 CRO 우리 김 교수님이 또 오셨지만 그래서 이게 원래 나눠져 있었습니다. 표준은 뭐 표준 전문위원들이 하고 우리는 기준 기억만 하면 돼. 우리는 FDA 레귤레이션만 알면 돼. CMDD만 알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이제는 망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자, 표준은 허가와 품질 기준으로 공고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IEC, ISO 문서를 그 나라에 맞게끔 해서 번역을 하니까 대부분이 번역을 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와 품질 기준을 사용하고 있죠. 이거를 고시로 해서 기준규격으로 해서 이거를 정해가지고 고시를 해놨어.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또는 만들어서 시장에 팔려고 하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해서 의료기업계는 제품 개발과 인허가에 활용하고 최소한의 제품 성능과 안전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국제 표준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졌네. 이거 안심하도 사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러면 아까 6001 이건 반드시 의료기기 모든 거에 적용되는 가장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문서인데요. 기준 여기에 보면 적용 보조 규격이 있었지만 이것이 개정돼서 3판이 되면서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리콰이먼트라든가 그 위험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제 이런 거는 이따가 우리 유센터장께서 또 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조항이 많아져. 이게 개정되면서 조항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국제 규격에 이분들이 이렇게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왜? 소비자 안전성을 위해서. 그 뒤에는 보호무역이 있죠. 이제는 그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어떤 비축을 해야 되고 물량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인공호흡기 확보해야 됩니다. 또 제3의 코로나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강화시켜. 너희들 이거 만족 못하면 우리 수입 많네. 이게 바로 MDD가 MDR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민을 위한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리포트를 내라. 무조건.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서. 자국민을 위해서. 그럼 벨기에에다 수출하면 벨기에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리포트를 만들어서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탠다드를 만드는 기구에 가보면 62 같은 경우는 62 여기 이제 하나 빠졌는데 이게 A가 있어요. 이게 A는 이제 일반 소프트웨어인데요. 여기에 T는 메인터스 팀, JWG는 조인트 워킹 그룹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이렇게 이 룰을 만들어가는 소 그룹들이에요. 조인트 워킹 그룹은 62와 215 의료정보 쪽, 62와 214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조인트를 하는데 국내는 이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참여하는 한국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권투 시합을 가는데 권투 선수는 많이 키우는데 링의 룰을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링의 룰은 유럽이고 미국에서 만들어.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연습하고 권투 클럽을 좋은 걸로 만들고 하더라도 우리 5회전으로 게임 해보자. 아니야, 우리 8회전 해야 돼. 우리 이렇게 만드는 게 룰을 만드는 거예요. 룰. 운전 정비를 하려면 운전을 해본 사람이 운전 정비를 잘하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만들어. 그래서 제조사들이 많이 여기 국제 활동에 외국은 하고 있는데 국내는 여기에 많이 활동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거를 우리는 기준기억으로 번역해서 기준기억하죠. 고시에서 KS 만들고 있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죠? D는 일반 전자기기인데 이렇게 많아요. 메디컬 로봇부터 해서
뭐 배드 뭐 다 나옵니다. 이 부분도 조인트 워킹 그룹 MT가 이렇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최근에 그래서 TC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내 대응위원회라고 하는데 똑같이 TC 62 뭐 214가 한국에도 있고 이제 저는 62를 맡고 있지만 이 전체 협의체로 이제 회장을 올해부터 맡아서 우리도 조인트 워킹 그룹을 이 안에서 운영해야겠다 하고 이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공지능 대중화를 위한 대국민 조사를 했더니 99%가 AI 인지도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AI 중에서 가장 그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의료 쪽이다. 네. 상위 여기 가운데 요 빨간색으로 들어있는 요게 바로 병원 의료 헬스케어가 가장 빠르게 AI 중에서 이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의료 쪽이 폭발적으로 AI가 많은 그러한 그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나은 이런 따뜻한 케어를 받을 것이다. 정밀한 케어를 받을 것이다. 기대한다는 것이죠. 뭐 오늘 또 이 인공지능 많이 말씀드렸고 오후에 이따 후반부 우리 디지털 치료대에 또 강의를 하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거는 끝내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 MCP 전략으로 의료기기나 고령친화 기기가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설득 이것들이 엄청 많이 힘든 일인데 이제 이런 중개임상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지원기관들과 지자체들이 같이 이런 하나의 중간에 어려움을 이제 좀 주고 있고 저는 좀 이런 얘기들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술은 어느 기술이든지 풍부하게 넘쳐나는데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는 기대치 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객 지향주의의 어떤 제품이 진짜 필요하잖아요. 이 표도 바로 개인화가 되죠. 이제 맞춤형 대량 생산이 아니에요. 주문 생산. 그리고 요즘은 거의 뭐 택배로 오더를 하죠. 백화점 가서 구경하고 오더하고 자기가 원하는 제품들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진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그러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고령친화 기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시대가 의료기관이 자택에서 한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우리는 병행할 것이다. 옛날 왕진이 있다고 병원이 없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이제 중환자 그리고 일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이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이런 고령친화도 모듈화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이 훈련 시스템이 가정에 있는 기기로 다운되고 뭐 이건 옛날부터 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AI를 통해서 보다 더 그 횟수라든가 개인 맞춤형으로 그 훈련 시스템이 그 다운되고 그렇게 이뤄질 것이고요.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국내에서는 이 커뮤니티 케어 과거에 있었어요. 2010년도 후반에 있다가 요즘 다시 커뮤니티 케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가 어떤 그 보다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은 한 자꾸 고객으로부터 이제 좀 외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자택에서 하는 요 생활치료센터도 가정에서 하듯이 이렇게 병상도 확보하고 효율적인 그런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위주의 케어가 된다. 이럴 때 이 고령친화 쪽에 이 플렉서블한 고령친화 기기나 기능을 갖는 제품들이 엄청난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정말 디자인을 웨어링하면 디자인을 제대로 잘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입힌다면은 이거는 보다 나은 굿 상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지금 고령친화 그 커뮤니티 케어 중에 하나 또 어떤 지자체에서 보유할 수 있는 리빙 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보면은 노인들이 많이 사는 그 주택이 있으면 거기에 그 병원까지 거리가 250m 미만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는 한 30분 정도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배려하는 시스템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시리어스한 인저리를 조사해봤더니 베드 레일, 그러니까 베드에서 낙상하는 게 아니라 베드에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 가이드 있잖아요, 옆에. 그 가이드에 목이 낀다든가, 그래서 팔이 낀다든가 해서 안 빠지고 이쪽에서 심한 중상을 입는 환자들이 있었다라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의 어떤 그 간격도 이 사람의 어떤 머리 크기를 또 줄일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는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안전성 고령친화 쪽에선 무엇보다도 잘 숙련됐다는 말은 잘못 표현했고요. 잘 모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저도 교육받다 보니까 아버님이 전정학과 교수님이신데 집에 텔레비를 좋은 걸 하나 사드렸더니 버튼을 딱 세 개만 쓴대요. 껐다 켰다 소리, 그죠? 다른 버튼은 안 쓴다고 그러거든. 필요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자 가정에서 혼자 쓰는 고령친화 기기가 될 거예요, 그죠? 나홀로 가구가 4분의 1이 넘으니까 60세 이상 중에서 전체 나홀로 가구 중에 어르신만 혼자 사는 게 4분의 1이라고 그래요.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엄격한 기능과 안전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만 수출해 가지고 2,400억을 미국 어디야 여기 코그네스에다가 기술 이전한 이런 기업들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령친화 쪽에도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 SIMD라는 또는 SIMD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 메디컬 디바이스예요. 기존 의료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그런 거를 SIMD라고 하고 오늘은 SAMD인데 소프트웨어 에즈 메디컬 디바이스인데요. 국제 표준 기준의 품질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품질. 그래서 이따 뭐 그런 내용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시작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이제 개인용, 가정용 또는 고령친화 제품에서도 SIMD든 SMD든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소프트웨어 신뢰성이 반드시 그것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M&A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좀 더 보다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소프트웨어는 이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는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그 기술 이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장으로서 우리가 연구 성과 지표에 국가 이제 과기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연구 개발을 하실 때 특허와 논문에 대한 성과 지표를 표준을 더 넣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만약에 제안하시고 만드시는 것도 성과 지표에 인정이 된 게 작년 10월부터 인정이 됐고 산업부는 아마 그 평가 항목에 표준이라는 항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뭐 과거에 썼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얘기하는 하나의 그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짧은 시간에 좀 여러 가지 좀 폭넓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허영 부이사장님 강의에 혹시 궁금하거나 아니면 또 좀 이런 거를 좀 추천하고 싶다든지 뭐 그런 사소한 이야기라 좋으니까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조금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그게 뭐 이런 관련한 심포지움이나 이런 거 좀 들어보면은 여기 지금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허영 부이사장님이 이렇게 십몇 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 잘 보여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세계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 2%도 안 되는 게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국내에 있는 병원에서 과연 국산 의료기기를 얼마나 쓰느냐, 사실 그게 더 먼저 개선이 돼야지 맞습니다. 이 세계 시장에서 의료기기 점유율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최근에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료를 보면은 저희 나라에서 이제 국내 병원, 특히 이제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기 사용률이 8%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설문조사를 쭉 분석한 게 있던데 결국에 이제 아까 슬라이드 보여주셨지만 어떤 신뢰성 내지는 이제 안정성 뭐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이제 원인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종합병원에서 있는 그 의료진이 국내 의료기기를 한번 써보니까 그 과거에 쓰던 의료기기에 비해서 뭔가 좀 불편하다 내지는 또 환자한테 좀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조금 큰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이제
동일한 어떤 그 안정성이나 또는 이제 뭐 유용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 의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저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저항감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좀 서봐야지 그거를 계속 설 수 있고 조금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은 서면서 개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건 제 생각이니까 혹시 허영 부이사장님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좀 이거를 좀 국내에서의 점유율을 좀 높이는 방안과 함께 국제적으로 높이는 어떤 좀 좋은 방안이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추가로 좀 설명을 좀. 지금 여기 이상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진들께서 좀 많이 써주셔야 되거든요. 조금 불편해도. 그런데 의과대학 시절부터 이렇게 손에 익힌 부분, 그리고 또 고장이 안 나고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진료 현장에서도 상당히 신뢰가 가 있는 장비들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많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 기반에 예를 들어서 제조사 입장에서 좀 이런 거는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려우시죠. 아까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수백 개 포인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백 개 포인트를 다 설계에 반영해서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그렇게 다 반영이 안 돼도 되지만 국제에 수출할 때는 그 설계 포인트에서 리스크 포인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그 주어진 조건에서 다 그거를 시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국제 규격에 맞춰서 설계부터 반영을 해서 신뢰가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또 선생님들은 조금 현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받아서 좀 그 어떤 중환자가 아닌 뭐 이렇게 진단하는 정도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거를 이런 중개임상센터 그 협회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그 토론을 좀 해주시고 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것.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그 보험 수가를 국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서 보험 수가 대신에 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합쳐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아까도 링의 룰은 지금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이나 연구개발 생태계도 그걸 맞춰서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과거에도 말씀하신 대로 의과대학에 국산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실습용으로 이런 것도 한번 논의가 돼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좀 만들어봤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이런 부분은 같이 좀 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서로가 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부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좀 포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네. 많이 갔지만 하나만 간단하게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다음 연재분 우리 소개를 좀 드리도록. 제가 이제 센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이 의료기기, 고령 친화 쪽 의료기기라든지 또 고령 친화 제품이라든지 또 재활 복지 보조기구,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분야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 재원으로 지원이 충분히 되는데, 나머지 이제 이 고령 친화 제품이라든지 재활 보조기구 이 부분은 지금 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은 그 이제 정부 쪽에서 보면 이게 조금 소외돼 있고 이 조금 외곽 쪽에 좀 버려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그 관여하시는 많은 영세하신 중소기업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어쨌든 고도화시키고 또 고부가 가치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동떨어지거나 좀 소외받는 분야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좀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령친화 체험관을 처음 만드는 게 이 부산 고령친화센터가 부산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에 하나 있었고 이렇게 두 개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과거부터 이제 그 고령친화 관련된 어떤 말씀하신 이런 제품들의 기업들이 많이 이쪽에 부산 쪽으로 상주돼 많이 이제 그쪽에서 또 번창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 지금도 뭐 이쪽 지역에 몇 개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있어서 아마 양산부산대병원이 이 사업의 또 후속으로도 그런 지역과 같이 하나 아까 커뮤니티 케어랑 같이 하나 어빌리티 센터 같은 거 그래서 중환자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고 또 어빌리티 센터에서 할 때 그때 이제 거기에 우리 이런 재활에 관련된 기기들이 같이 좀 가서 그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그것이 활용되면서 병원과 같이 하는 협업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좀 우리 양산 부산대병원이 계속 역할을 해주셨으면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